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운해형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징,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또 특별한 특징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잔해형 사람들이야 뭐 대부분 다 사람들이 잔해형이니까 그건 넘어가고, 잔해형 사람들은 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운해형 사람들도 운에 대해서 몰라요. 어떻게 알고 있냐? 운해형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못된 사람들, 사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고, 운해형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 저 사람들하고 다를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의 교육, 또 학교 교육, 총 20년 동안 잔해형 사람들에 의해서 세뇌를 받았어요. 그리고 잔해형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20살 넘어서도 본인이 잘못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저도 운해형이에요. 그것도 조금 심한 운해형이에요. 보통 교육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잔해형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배운 운해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 강의에서 운해형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의사처럼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학습 쪽으로 좀 많이 가져왔고, 그거랑 대뇌에 있는 운해와 잔해를 가지고 학습과 또 아이들의 이런 성격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시작을 한 거고,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자료에서 인터넷에 찾아봐도 아마 없는 자료가 많을 거예요. 대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자료니까 당연히 없겠죠. 제 강의의 약 80% 정도는 제 개인 연구 자료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없으실 거예요. 제 강의를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신 분들도 있고, 제 강의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믿고 보시는 거고, 또 아니신 분은 또 아니신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제가 운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운해 사람들의 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해형이라고 운해만 쓰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잔해형 사람들이라고 잔해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운해형 아이라고 태어났더라도 잔해의 일부분 뇌가 잔해 사람들만큼 크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잔해형 사람들도 태어났을 때 운해의 일부분이 좀 크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게요. 운해형 아이가 잔해의 언어 지능을 크게 갖고 태어났어요. 운해형 아이더라 하더라도 말을 일찍 배우고 말을 할 때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언어 지능 에 따라서 이 논리력이 향상되는 것도 있지만은 다계국어를 배울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다계국어를 해요. 보통 언어지능 하면은 잔해에 있기 때문에 잔해형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회화에 관련돼서는 운해형 사람들이 더 뛰어나요. 듣는 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회화를 할 때 문법을 알고 회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 문법을 알고 해요? 뭐 형용사, 조사 뭐 이런 거 알고 해요?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해요.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을 몰라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이 중요하다, 뭐 파닉스가 중요하다, 이거는 잔해형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운해형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 파닉스니 뭐 단어니 이런 거 한 개도 쓸모 없어요. 그냥 많이 듣고 그 상황을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것이 운해형 제2외국어 회화법이에요. 또 토익 토플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문법을 알고 또 많은 단어를 알아야 가능하지만은, 토익 토플 하려고 외국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어를 왜 배워요?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대화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이 왜 문제냐면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해요.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운해형 사람들도 언어 지능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은 제2외국어도 가능하고 언어 능력도 뛰어나요. 또 잔해형 사람들이 운해에 미술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런 잔해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림에도 관심 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요. 단 운해 우세형 사람들이 운해에 있는 그림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상상력과 창의력,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추상화, 인물화, 또 풍경화,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좌뇌형 사람들이 이 그림에 관련된 뇌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은 정밀화, 좀 디테일한 거, 세밀한 거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여기 사진이 있으면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좌뇌형 사람들한테 어울려요. 우뇌형 사람들은 조금 불규칙하고 추상화, 뭐 피카소 같은 사람들, 이런 그림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같은 뇌가 활성화됐더라도 우뇌형 사람들이 뇌가 활성화된 거랑 좌뇌형 사람들이 뇌가 활성화된 거랑 그림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우뇌형 타입의 사람들이 모든 가능한 게 상상력과 창의력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크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 외에 그림이나 음악이나 또 글씨체 관련된 거, 디자인, 이런 것들은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뇌형 사람들하고 그림을 다 잘 그리고 음악을 다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우뇌형이지만은 그림 잘 못 그려요. 음감이 없어요. 색깔 봐도 다 똑같아 보이고 음악도 잘 몰라요. 듣는 대로 흥얼거리기는 하지 뭐 음악 악기 연구주도 못해요. 몇 번 해봤다가 이 음감이 없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타고나야 돼요. 무단한 노력으로 가능하겠지만은 타고난 천재를 이기기는 어려워요. 자체부터 이 사람은 이만큼부터 시작하는 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노력을 하잖아요. 시작할 수가 없어요. 뭐 그것만 파고 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은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천재적인 노력하고 노력하는 천재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상과 창의력은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개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또 여러 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가 아니라 스위치 태스킹 능력이 가능해요. 스위치 태스킹 능력은 집중력이 작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일반 좌뇌형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근데 우뇌형 사람들은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한 번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영어, 수학, 과학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좌뇌형 사람들은 한 번에 해야 될 분량까지 딱 끝마치고 또 다른 과목하고 다른 과목 해요. 근데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거 조금 했다가 요거 조금 했다가 요거 조금 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하기 전에 조금 쉬고 또 다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런 분산 집중력이 나중에 모일 때가 있어요. 본인이 관심 있는 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할 때는 이 집중력 시간이 좌뇌 사람들의 막 몇백 %가 나와요. 이 우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앉아서 화장실도 안 가고 5시간, 6시간씩 앉아서 있어요. 그럼 부모는 걱정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막 돌아다니고 난리치더니 뭐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집착같이 하나에 꽂히면은 거기에 일어나지도 않고 그것만 해요. 옆에서 방해하는 것조차 싫어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런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좌뇌 집중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그냥 일반 분산 집중력 쓰는 거예요. 뭐 집중 시간이 보통 15분이다 그러면 이제 15분짜리 써가면서 하는 거고요. 이 본인이 좋아하는 집중력이 나올 때는 이 좌뇌 사람들의 뭐 800% 이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이 나중에 몸으로는 스위치 태스킹인데 머릿속으로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풀어볼 때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뇌 사람들 능력이에요. 근데 좌뇌 사람들은 한 가지에 한 번에 정보를 못 받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해도 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뇌형 사람들은 많은 경험 정보와 많은 정보가 있으면은 한 번에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결과를 도출을 여러 가지를 시켜봐요. 거기서 제일 적당한 결과값을 골라서 그렇게 다음날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뇌 사람들하고 좌뇌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 또 모든 우세형 사람들은 모방 능력이 뛰어나요. 어떤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느려요. 왜? 모방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보는 동안 좌뇌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뇌 사람들은 보고 어떻게 하나? 하고 보고 있어요.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저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봐요. 근데 좌뇌형 사람들은 설명서 보고 이제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우뇌형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온 거를 집에 와가지고 자면서 이거를 무한 시뮬레이션 반복을 해요. 그런 경험이 우뇌형 사람들은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 뭐 보고 왔는데 잠도 못 잤겠고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다음날 하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눈으로 본 게 그대로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해보는 운동인데 열심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이런 좌뇌형 사람들보다 남들이 하는 거를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해봐요. 그럼 잘 못해요, 첫날은. 근데 한두 번 해본 그 감각을 가지고 집에 와서 자면서 몇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그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면서 그 반복했던 게 성공을 했을 때 몸에, 근육에 다 기억을 시켜요. 자면서. 그러면은 다음날 해보잖아요. 돼요. 이것이 운의 능력이에요. 좌뇌형 사람들이 100일 동안 해야 될 것을 우뇌형 사람들은 약 10일간의 정보 수집과 이런 머릿속으로 무한 시뮬레이션 반복으로 인해 가지고 약 15일 정도면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좌뇌형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해서 한 50 정도 될 때 우뇌형 사람들은 이미 응용 동작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뇌형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우뇌형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잘해지니까는 뭐를 해요? 마음을 놔버려요. 더 이상 노력을 안 해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고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돼.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아, 나는 노력을 안 하는데 이상하게 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그렇게 해왔던 거는 몸에 익혀져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노력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서 거기서 더 노력을 하면은 남들 10년 할 거를 단 1년 만에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좋은 것만 얘기해 줬는데 나쁜 것도 있어요. 청각 능력은 뛰어나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도 기록하는 건 뛰어난데 이 문자에 관련돼서는 좀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들, 문제 푸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이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 글씨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또 단수 남기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뇌형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를 무조건 다 녹화를 떠요. 그리고 매일 보는 장면들은 사진으로 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요. 이게 운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좌뇌형 사람들은 문자를 다 기록해가지고 문자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단순 암기가 좋은 거예요. 우뇌형 사람들은 동영상 암기를 해요. 또 이런 음성 암기를 해요. 경험 정보 암기예요. 그래가지고 녹화를 뜬다는 거는 저 사람이 뭐를 했나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모방성하고 녹화 암기랑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면서 무한 반복을 해보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게 녹화 암기 기능이에요. 근데 이 모방성이 운의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강해요. 그래서 이 경험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문자는 약해요. 그래서 글씨를 읽는 것도 느리고요. 받침자 쓰는 것도 느려요. 발음 난대로 쓰고요. 띄어쓰기 잘 할지 몰라요. 이게 운의 사람들의 기본 특징이고 연습으로 인해서 계속 수정을 해주면 가능하겠지만은 나이가 먹어서는 연습 수정 안 하고 지금 뭐 맞춤법 같은 거 이런 게 뭐 나라에서 바뀌었다 그래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막 써도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는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띄어쓰기 안 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못 읽지는 않거든요. 상대방이 띄어쓰기 안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쓰냐라고 생각을 하지 알아서 띄어쓰기 해가지고 다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는데 그거를 정보를 알아듣는 사람이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도 나타나요. 읽는 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도 늦게 돼요. 쓰는 거 당연히 어려워해요. 쓰기 관련된 뇌가 늦게 열려요. 그래서 쓰기 관련된 뇌가 열리고 약 2년 후에 이 맞춤법에 관련된 뇌가 열리는데 이 맞춤법에 관련된 뇌도 일반 자뇌형 아이들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작은 뇌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구박을 해요. 선생님도 구박을 해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놀려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단 우뇌형 아이들은 늦게 배웠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넘어가면 글씨를 예쁘게 써요. 하지만은 좌뇌형 사람들은 본인의 성격, 강인함 이런 것이 강할수록 글씨가 투박해요. 그리고 본인 성격이 속말로 지랄 같아요. 글씨체도 마찬가지 갈겼어요. 이거는 평생 바꿀 수가 없는 글씨체예요. 본인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지만 우뇌형 사람들은요 글씨체를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기본 뇌를 장착하고 있어요. 좌뇌형 사람들이 연상과 언어에 관련된 뇌가 장착돼서 태어나요. 하지만은 우뇌형 사람들의 기본은 상상과 생각과 글씨체 이거에 관련된 뇌는 기본 장착이 돼서 태어나요. 그래서 글씨를 늦게 쓰더라도 글씨를 예쁘게 쓰고 내가 원하는 글씨는 모방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그 디자인까지 겸비를 하면은 더 예쁜 글씨체
주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모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뇌의 능력이에요. 우뇌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 우뇌는 좌뇌의 약 10,000배 정도 이상의 뇌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 저장도 하지, 녹화 저장도 하지, 이 과거에 있었던 일도 막 무르듯이 보이지, 이런 것들이 녹화 저장 기능이 많이 활발히 돼 있으면은 이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우뇌를 안 쓰다 보면은 그 능력도 줄어들어요. 많이 쓰다 보면은 향상이 되는 거고, 누가 한 얘기도 그대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든 또 학교를 가든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있으면은 이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얘기들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요. 특히 어린이집에서.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따라와서 집에서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집에서 하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럼 100% 어린이집에서 배워온 애. 이 어린이집에 그런 말을 쓴 애를 찾아야 돼요. 그 부모 100% 엉망이에요. 이런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본인 아이를 보내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반을 바꾸든지 어린이집을 바꾸셔야 돼요. 그 아이가 계속 있는 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가 나쁜 말을 쓰고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은 우리 아이도 똑같아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그 행동을 했는데도 의심만 하지, 그리고 우리 아이만 혼내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써? 왜 이런 나쁜 말 써? 그러면 아이는 황당해요. 이게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근데 썼다고 엄마가 갑자기 와서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겁을 먹어요. 이유도 모른 채. 그러니까 아이가 나쁜 말을 썼다 그러면은 일단 어린이집부터 의심해 보시는 게 좋고, 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랑 아빠랑 막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 막 막말이 오고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그걸 들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은 우리 집안 식구 중에 한 명이 그 말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우뇌형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나면서 우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 감정 표현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감정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데 본인하고 비슷한 감정이 생긴 성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고 배워요. 성인들이 막 화나고 막 열분 터질 때 아이씨 막 하고 아니면은 야이씨 하고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거랑 똑같은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거랑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 돼서 야 이런 말 쓰면 안 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는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부부싸움을 아이 앞에서 주로 하다 보면 아이의 말투 자체가 좀 나빠져요. 생각 자체도 나빠지고, 특히 아이랑 애착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에 엄마가 부부싸움을 하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 감정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아빠의 감정이 아니에요. 엄마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화가 나 있거나 막 이랬을 때 그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같이 불안해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을 때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아이는 누구 편이에요? 엄마 편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와요. 그러면 아이가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세로토닌이라고 이제 평준화를 시켜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분비보다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코르티솔이라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항상 불안한 상태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는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대본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바람에 계속 얘기하다 보면 3,000%로 빠져요. 생각나면 그냥 녹화 키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우뇌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다음번에는 우뇌형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태어나면서 한 초등학교? 그 정도까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좋은 특징은 뭔지, 나쁜 특징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또 학교를 갔을 때 우뇌형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다음번 강의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길어지면은 자막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 자막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는데, 다 이렇게 자막 보시는 걸 좋아하셔서 이 자막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좀 간단히 하려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게 좋으면은 영상 업로드가 좀 늦더라도 해주도록 할게요. 자막만 없으면 하루에 뭐 10개씩도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자막 때문에 하루에 한 개예요. 그것도 하루에 1개 올리려고 그러면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녁 때까지 영상 찍고 편집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쩔 때는 막 점심도 못 먹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하여튼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